네, 어서 오세요.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이거 동양의 격언인데요. 에라스무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났지만 형이상학적인 이제 깨달음을 가지라 이거죠. 도를 추구하고 진선미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지만 조폭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네. 형 이하학적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지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사람의 인식이란 게 말이에요. 시간, 공간, 초월성이 없으면 전체주의, 마르크시즘, 파시즘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지 멋대로 살아요. 중세, 근세, 근세, 현대 역사가 단절된 것처럼 판단을 한다고? 우리가 왜 플라톤을 공부하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난 중세가 싫어,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단절을 강조하면요, 사람이 경박해지는 거예요. 역사와의 단절을 계속 강조했던 마르크시스트가 그렇게 경박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박합니다. 엠마 골드만이 그랬어요. 여권 운동을 하려면 품위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경박한 짓이란 건 다 했어, 페미니스트들이. 1911년에 골드만이 다음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배운 여자들이 왜 삶의 지혜가 없니? 경험은 턱없이 부족한데 말은 많아? 좁아 터진 청교도적인 시각으로 여성의 삶으로부터 남성들을 몰아냈다 이거예요. 육아가 아니라면 남자가 필요 없다는 거지. 이게 지금요 1911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무리 돌머리 페미니스트 하더라도 모성이를 죽이진 않았다 그랬습니다. 웬걸? 모성이 죽였죠. 시몬드 보바르. 엠마 골드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삶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죠. 대신 말만 많아요. 품위가 없다 이거죠. 엠마 골드만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품위가 없어요. 인간의 본질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던 사르트르, 여성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보바르, 둘 다 어느 정도의 초월성과 형이상학을 갖고 있었더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형이 하학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사르트르는 소련 공산당 교조주의자가 됐고 처녀 성이나 찾는 변태 성욕자가 되었죠. 보바르는요, 사춘기 성애자고요. 미국과 프랑스를 오고 가면서 유명 인사들한테 몸이나 갖다 바치는 창부였고요. 양성애에다가 섹스 광이었죠. 이 두 사람을 모두 만난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이에요. 이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보바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만하고 어리석으며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 참으로 실망했다. 이렇게 에드워드 사이드가 사르트르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르트르한테 좋은 소리도 물론 안 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당대 성적으로 욕먹을 짓이라고는 빠짐없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시몬드 보바르가 1925년에 장벌 사르트르하고 계약 결혼했잖아요. 결혼을 계약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벌써 싸가지가 벌써 보이잖아요. 1938년 사르트르한테 편지를 보내요. 여보, 어제 나 아주 좋았어. 어제 장 로공 포스트 당신 제자로 잤거든. 물론 내가 꼬셨지. 자, 이 정도로 살아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보바르는 장폴 사르트르 제자인 포스트하고 10년간 섹스 파트너로 지냈습니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동물 성애를 하든 간에 애인을 20명을 데리고 부리든 간에 뭔 상관이야. 나 진짜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과연 이런 감수성을 시몬느 보바리의 그 제2의 성을 읽는 여대생들이 견딜 수나 있을까? 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요. 여학생들이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간다고 하겠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다고.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요.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1933년에 보바르가요. 고교 선생 시절에 17살 우크라이나 출신 여학생 코사키에비치 올가를 유혹해서 사르트르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같이 동침을 했죠. 보바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럽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말만 그렇게 얘기했지 그 더러운 삶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즐겼다고. 사르트르는 이제 올가 코사키비치의 그 동생 완다 코사키비치도 꼬셨어요.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1938년에 이제 처음 잤는데
처녀였죠. 이 완다가. 그래서 토하면서, 첫 관계에서 토하면서 당신이 싫다 그랬다고 막 구토를 했습니다. 근데 1938년 같은 해 사르트르가 구토라고 하는 책을 쓰잖아요. 책의 제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1938년 이 두 가지의 구토가 있었어요. 사르트르는 말해요. 완다를 자기 연극 닫힌 방, 그 시크릿 세션, 그 초연을 했는데, 연출을 알베르 까미한테 맡겼고요. 여주인공을 완다 코사키비치한테 줬어요. 완다가 사르트르한테 그렇게 당하고 살다가요, 까미를 보니까요, 이 해방 남자 같단 말이에요. 또 잘생겼잖아. 또 까미가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사르트르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질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완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완다 말고도 몇 명이 여자들이 알베르 까미하고 사르트르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알베르 까미를 좋아했죠. 그리고 사르트르가 굉장히 질투를 했다고. 나중에 이제 절교하잖아요. 사르트르랑 까미가. 이거 정치적으로만 절교했을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2차 세계대전 시작까지 보바르는 17살, 계속 17살만 그렇게 찾아 유대인 여고생 비앙카 빈넨펠트를 꼬셔갖고 레즈비언을 했고요. 사르트르와 또다시 헌납을 했어요. 그래갖고 3인이 같이 또 성행위를 했다고. 장벌 사르트르는 처녀성 갈구자였고요. 비앙카 빈넨펠트 자서전에 따르면 앞에 있는 여자 만지지 않으면 그냥 보내지를 못하는 남자였다. 보바르도 그랬어요. 장벌 사르트르의 여성 행각은 담배 피우듯이 했다. 이랬다고.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보바르는 자기 제자들을 사르트르한테 공급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보바르는요 자기의 그 더러운 그 성행각, 포주 행각을 변명하려고 이 코사키비치나 이제 빈넨펠트한테 항상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정신 산란해지니까 절대 결혼하지 말고 아이도 갖지 말라. 각자 따로 살아라. 여기저기 연애하고 성생활 하면서 살아라. 아무하고도. 그리고 숨길 게 뭐 있니?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제2의 성에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당연하죠. 뭐 창부이자 포주의 입장에서 쓴 자서전이자 자기 변명서잖아. 그게 제2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1권이 그렇습니다. 보바르는요,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39년 겨울, 또 17살이야. 아마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17살 여고생 나탈리 소르코를 유혹하고 동침을 했다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나중에 눈치챘던 그 부모님이 보바르를 고소를 했어요. 미성년 성폭행으로. 근데 이제 기소는 안 됐어요. 교장이 찾아가서 학교 이름 실추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제 경찰이 조사는 해야 됐기 때문에 장벌 사람들 불러갖고 신문하고 보바르 신문하고 뭐 다 신문했습니다. 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그리고 기소는 안 됐는데요. 기소는 안 됐는데 문교부에서 지령이 내려오죠. 시모누드 보바르는 특수한 대기 발령 교사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 자격을 박탈시켜버렸죠. 그래서 비정규로 이제 이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 떠돌아다니면서 있다가 그냥 학교 관둬버리고 방송국에서 잠깐 라디오 DJ로 일을 잠깐 하다가 거기서 제2의 성을 구상을 했던 거예요. 제2의 성이 어떻게 구상됐는가 지금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바르는 그 경찰 조사에서 소로킨이 먼저 꼬셨다. 참 비열하죠, 그죠? 레즈비언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레즈비언 했다 그러면 특히나 비시정부였기 때문에 보수정부였기 때문에 구속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뭐 애기가 크면은 자서전 안 쓸 것 같아. 그래서 이 시몬 보바르는요 자기 제2의 성에다가 계속 밑밥을 깔았어요. 응?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안에 선생과 사람들에게 불꽃 같은 감정을 품는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알고 있잖아. 남 선생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여 선생한테도 그런 연정을 품는다 이러면서 변명을 계속 해댔다고 그러죠.
이 말이 변명이 아니라고 치자고. 그래서 여학생들의 그런 사춘기 로맨스 감정을 잘 알면서 그런 아이들을 꼬셔다가 사르트르랑 가서 동침을 시켜? 누가 먼저 접근했다니 여고생이랑 같이 여행 가자 그런 거 꼬신 거 집에 놀러라 그래놓고 침대에다 데리고 간 거 그거 바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바르는요 미국의 삼류 작가 넬슨 엘그렌과도 연인 관계였습니다. 뭐 어때요? 사르트르하고 계약 결혼했는데 그 계약 결혼 그 서약서에 뭐라 적혔냐면 다른 남자 만나거나 다른 여자 만나도 그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륜도 아닌 거죠. 문제는 엘그렌이 삼류 미국 작가고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이게 참 웃기게도 시카고 출판계를 꽉 마당발이었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요. 그래서 만난 첫날 처음 만나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처음 만나서 게다가 또 엘그렌은 시몬드 보바라 누군지도 몰랐어요. 첫날 동침했죠. 예.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300톤이나 러브레터를 보냈습니다. My husband 이러면서. 그래갖고 제2의 성이 미국에서 출간되도록 도와준 게 엘그렌입니다. 그리고 1956년에도 미국에서 맨더린스라고 하는 소설이 출간되도록 엘그렌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그게 고마웠는지 출간 서문에다가 이 소설은 엘그렌한테 바친다 이랬다고. 근데 자기가 여보라고 불렀던 엘그렌한테 사르트르와 보바르는 창부와 포주보다 더한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인간들을 이용해 먹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여성 작가들이 보바르를 방어해 주려고 그러죠. 하지만 그 방어가 되나? 계약 결혼부터 레즈비언, 이 남자 저 남자, 사다리 걸치기, 미성년 강간, 또 미국 출판을 위해서 몸을 파는 일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넬슨 엘그렌도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접근을 했는가 다 알고 있다고. 자기 출간을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보바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는 몰랐었는데 서로 이용해 먹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시카고의 그 한 삼류 작가한테 어필하면서 자기의 미국 진출을 노렸고 문학계에 진출을 하려고 했던 나탈리 소로킨하고 관계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교사 정직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사르트르의 제자 자크로랑 포스트하고도 성관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뭐 장폴 사르트르는 뭐 이런 모든 관계에 직접 참여했거나 방치했죠. 근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니까 그냥 방치한 거죠. 그죠? 사르트르는 전쟁이 끝나서도 완다 코사키비치와 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뭐 사르트르와 뭐 시몬드 보바르가 개랑부터 먹든 소랑부터 먹든 뭐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들이 했던 행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940년 독일군이 프랑스에 입성하자 유대인 출신이었던 비앙카 빈넨펠트를 버렸습니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유대인 저기 데리고 있으면은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말이죠. 이 빈넨펠트가 쫓겨나가지고 급박하게 프랑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했죠. 이런 못된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빈넨펠트는 자기 자서전에서 사르트르와 보바리는 나한테 해만 끼쳤다 그랬죠. 사르트르가 파리에서 그 고등학교 철학 선생을 했을 때도요. 그때 그 유대인 선생이 독일적으로 이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고 나서 그 철학 교사 자리를 자기가 꿰찼어요. 장폴 사르트르.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부창부수죠. 뭐 그러죠. 뭐 교사 자격을 정직당하고 시몬드 보바르 하지만은 뭐 개가 똥을 피합니까? 보바르는 제2의 성을 출간하면서까지 사르트르 제자 자크로랑 보스트하고 성관계를 이어갔고요. 자크로랑 보스트가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이제 그런 관계가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가 코사키비치랑 결혼하겠다 그랬습니다. 참 웃기잖아요. 그죠? 사르트르랑 같이 동침했던 올가하고
보바르, 또 보바르랑 동침했던 작 루이 보스트, 또 보바르의 미국 현지 남편 넬슨 알그렌 모두 같이 만나서 놀았다가 말이죠. 게다가 직장에는 또 완다 코사키비치가 있어. 이 사르트르에. 또 완다는 또 올가와 또 자매 관계야. 그래놓고 보바르가 우리는 한 가족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예, 이때가요. 사르트르가 존재와 뭐 다 탈구하고 출간했던 때고,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그 출간할 때고요. 시몬드 보바르가 제2의 성을 거의 제1권 정도를 마칠 때예요. 얼마나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 그 변명으로 다 분탕질을 했겠냐고 그 책에다가. 원래 책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나쁜 행동들, 단점들 이런 것들을 모두 마사지 해가지고 철학서적 입네, 무슨 소설 입네, 수필 입네 이러면서 걷다 갖다 넣는 거예요. 보바르는 여권주의자도 아니었어요. 페미니스트 아니었습니다. 미국 현지 남편 엘그린한테 미국 뭐 시민운동권 뭐 운동 이런 거 귀동냥으로 들었고 미국 페미니즘도 귀동냥으로 들은 게 전부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 페미니즘을 이용한 거죠. 이용한 겁니다. 자기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잖아요. 뭐 자기 신체 자체가 페미니즘이라고. 양성평등론자라니까요. 그 페미니즘이 뒤를 따라온 거라고. 보바리는 아무튼 간에 제2의 성에 자기의 그 더러운 삶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럼 실상 진정한 실존주의라면 방어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나 이렇게 살아왔다 이러면 돼요. 자기 책에다가 자기가 좀 솔직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딱 적어놨잖아. 그리고 책 제목도 자크로랑 보스트가 지어줬다고 얘기하면 돼요. 뭐 숨길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마사지를 해요. 페미니즘을 어떻게 이해먹나요? 보바르는 말이에요. 남성사회라고 말하면서 마초, 여혐, 가부장 뭐 이런 단어들 마구마구 쓰면서 자기가 그 더럽게 살아온 삶을 자기 스스로 더럽다 그랬거든. 더러운 삶을 남성 탓으로 돌려버리죠. 그게 제2의 성이에요. 서문부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열등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에도 그랬듯이 종교 철학 신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실험 심리학 등의 과학을 이용해왔다. 더욱이 이를 차이 속의 평등이라 입을 맞추었다. 이 성공적인 언사는 의미심장하다. 미국의 흑인에 대한 짐크로우법을 이용한 방식과 같다. 소위 평등이란 말로 차별을 더욱 극단화시키는 것이다. 지가 한 짓이 더 컸나 보죠? 그 당시 남자들이 그랬죠.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기질적, 호르몬적, 정신적 차이가 있다.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평등하다 그랬다고.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시몬드 보바르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등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남자, 여자 차이 없다. 다 똑같다 이거죠. 다 똑같은데 남자들이 역사를 통해 갖고 종교, 철학, 신앙 이런 걸 다 여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 정신병도 이런 정신병이 없죠. 근데 반페미니스트는 또 뭐냐고. 페미니스트라고는 단어가 영국하고 미국에서 가까스로 쓰이던 때야. 거기서 무슨 반페미니스트라고 했냐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고. 웃기죠. 페미니즘이라는 거 토대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요. 이 개인이 맞는 걸 갖다 쓴 거야. 시몬드 보바르가 남자한테만 그 책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른 여자한테도 강요하면서 주문을 한다고요. 우리 중학교 같은 데 다니면 친구 가방에서 과자 꺼내갖고 자기가 반 이상은 다 먹어치우고 나머지 과자는 친구들한테 쭉 나눠주면서 공범 만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가 워낙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주변 여자한테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나르시시즘에 빠지지도 말고 사랑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절대적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피임약과 중전수술법은 갖고 턱도 안 되니까 기독교 문화를 뜯어 고쳐버리자. 무서웠나 보지? 기독교가? 이제 탁월한 소리를 이제 하게 되죠. 아이는 여성의 신체와 자유와 자아 전체를 위협하는 압제자다라고 하는
전 세계 인류가 지탄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모성애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왜 이렇게 미친 소리까지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 당시 뭐 욕을 엄청 먹어갖고 저 말 해가지고 한 15년을 욕을 처먹었어요. 이 말 때문에. 아이 낳기 싫었던 변명이야. 자기 변명이라고요. 그 동조자를 구하는 거지. 분명히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네 자유를 위해서 아이를 포기해. 이런 말이다 그거예요. 이런 그 자세는요, 다른 여자들이 모두 하고 살았던 그 육아와 직장, 이 병행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없다는 소리입니다. 직장과 가정은 어느 정도는 충분하죠. 하지만 항상 견뎌왔던 것이 노동계층 여성과 남성들의 기본적인 역사였다고요. 근데 10% 중산층 여성만 항상 불만이었지. 마담 보바리처럼 뭔가 집안에서 뛰쳐나오고 싶고 보다 자유롭고 싶고, 응? 그렇잖아요. 그런 여자의 가슴을 쿡 후벼판 게 제2의 성이라고. 그래서 모성애는 자연현상이 아니라까지 얘기했다. 응? 지가 애기 키우기 싫고 출산하기 싫고 육아하기 싫으니까 이런 헛소리를 했다 그 말이죠. 이게 젠더 페미니즘의 변명이자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나쁜 여자 신드롬도 거의 이 당시 나왔어요. 히피하고 다릅니다.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자연적인 모성애하고 가정을 뭉뚱그려 갖고 자기의 자유로운 삶, 바깥 사회의 자유로운 삶과 대립을 시키냐고. 그 대립시킬 필요 없거든요. 응? 지금 한국 여성계를 물들이고 있는 게 무슨 문제인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게 항상 병행해야 하는 문제를 갖다가 병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아기 키우는 거, 육아랑 직장생활 두 개. 항상 해왔어. 직장생활과 육아는. 근데 갑자기 그 두 개가 대립된다 이 말이지. 힘들어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100년 전부터 부르주아 여성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불만을 저질렀다고. 육아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다고. 10%의 부르주아들이 그랬다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나가서 놀고 싶어 죽겠는 거야 지금 자기는 나가서 놀고 싶어 죽겠는데 가사와 육아가 있으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를 방해하고 괴롭힌다는 거죠. 이게 모두 제2의 성이 만들어서 종합해 준 거예요. 이 페미니즘 프레임이라고 이게. 따라서 진짜 육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부르주아 중산층. 나가서 놀고 싶어 죽겠는 거야 나는. 그 죽겠다는 게 바로 그 죽겠다는 거죠. 알바 미리달 말이 맞잖아요. 너 혼자 재밌게 살고 싶어갖고 애기 안 낳는 거지? 너 육아 힘들다고 하는 거, 출산 안 하겠다는 거, 너희들만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돼. 뭘 자꾸 변명을 해? 육아가 힘들다고? 육아는 8,000년 내내 힘들었어. 직장 생활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요? 다 힘든 거 왜 너만 힘드냐? 남편이 가사를 안 도와준다고? 아무리 도와줘도 다 쓸데없는 짓이야. 왜 그러냐면 남편이 가사를 안 도와준다는 건 핑계예요. 원래 부르주아 10% 여성들은요. 아이를 낳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 그게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남자가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뭘 양육을 도와줘. 같이 하는 거지.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가사 일을 안 도와주냐고 막 불만이 터져 있잖아 부인이. 그러면 죽도록 도와줘. 근데 또 불만이야. 왜냐하면 자기 불만의 근거가 가사 일을 도와주는 남편한테 있는 게 아니라 가사 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다 커갖고 나가갖고 이제 나도 자유롭게 좀 놀고 싶다 이것도 아니고 말이야. 새파랗게 젊은 아이가 말이야. 응? 2살, 3살 애기 낳아놓고 왜 남편한테 가사 안 도와주냐고? 뭘 안 도와주는 이상한 남자도 있겠지. 아주 요즘 세상에 그런 남자가 있어. 옛날에도 그런 남자는 없었습니다.
여자가 힘들게 아이 안고 가면 남편이 애기를 줘 이러면 이 안고 가고 항상 그러고 살았죠. 육아와 직장을 항상 그렇게 조정하고 살았잖아. 남편과 아내가.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온 거예요? 육아가 힘들어서 가사 도와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있죠. 모성애가 있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발의 그 제2의 성이 말이에요. 미국 젠더 페미니즘의 출발점이라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는 그 연달아 알프레드 킨제이의 킨제이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게 1980년대까지 흘러갑니다. 레이건이 이제 페미니즘 뒤로 좀 물렸죠, 그죠? 소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페미니즘 같은 거에 재정을 많이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법도 폐지시켜버리고 그랬다고. 그 당시까지 페미니즘은 이제 제2의 성하고요. 킨제이 보고서하고요. 그리고 베티 프리단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여성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어. 이 세 권이 돌아다녔다고. 근데 진정 젊은 여성들한테 가장 많이 읽힌 책은 헬렌 걸리 브라운의 섹스와 독신 여성이었어요.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원작이 되죠. 1962년에 화려한 싱글이라고 하는 재밌는 단어가 탄생해가지고 여대생들을 강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치고 이 책 안 읽은 여자가 없어요. 챕터를 좀 보실까요? 목차. 만날 남자 꼬시는 방법. 어디서 만날까? 돈을 어떻게 벌까? 회사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사장님 어떻게 꼬실까? 이거예요. 집을 섹시하게 꾸며갖고 남자한테 목적을 얻어내는 거. 성관계하는 방법 다 적어놨다고. 그래갖고 페미니스트들이 너무나 좀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요. 이 책 내용이 케이티 밀렛 같은 여자는 이 책 완전히 사장님을 꼬셔갖고 결혼하라. 이런 책 아니야. 이러면서 막 비판했지만 실은 그 겉으로만 비판이지 속으로는 지들도 다 읽고 살았다. 그 말. 이게 바로 섹스 앤 더 싱글 걸이 그 당시 3주 만에 200만 부가 판매가 되고 35개국으로 번역되었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60개 언어로 출간이 되었고 나쁜 짓 하고 싶은 여성들은 모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예. 이 겉으로는 그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지만은 속으로는 자기만의 명성과 출세를 위한 게 그 당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여자들의 근본적인 욕망이었다고요. 그래서 나를 떠받들어줄 백만장자를 찾으려고 그랬고요. 다 그랬던 겁니다. 그게 이제 화려한 싱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었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페미니스트가 글로리아 스타이넴이었어요. 글로리아 스타이넴. 이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하는 짓은 나쁜 짓을 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시몬드 드보바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시몬드 드보바를 닮으려고 그랬고 글로리아 스타이넴 닮으려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은 싫어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두 여자를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페미니즘 안에서도 서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쟤네들은 페미니스트 지도자들은 딱 두 여자밖에 없었던 거야. 저기 시몬드 드보바르하고 글로리아 스타이넴만 백만장자랑 결혼하고 모든 남자들이 좀 좋아해주고 CIA도 끼어들어줘 돈도 주고 럭셔리한 거 자꾸 해주고 백만장자가 따라오고 막 이러니까 키신저도 첩으로 삼고 지네들도 그렇고 싶은데 못해. 왜냐하면 글로리아 스타이넴은 얼굴이 받쳐주고 몸매가 받쳐주거든. 그래서 페미니스트 중에 그 당시 1960년대 최고의 그 몸매를 가진 페미니스트라고 유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오죽하면 플레이보이 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겠는 그 뚱뚱하고 못생기고 이런 애들 함께 모아갖고 급진 페미니즘이 만들어진 거다. 그 당시에 그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미국과 프랑스 남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결혼해주지 않아서 성생활에 불만이 많아서 뚱뚱해서 스타일nem처럼 이쁘게 생기지 않아서 페미니즘에 뛰어들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무수하게 많았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근데 하는 짓이 하도 이상하니까 그렇게 조롱을 받았다고 그 당시 미국과 프랑스 남자들한테. 이런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나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뭐 가부장 제도를 타파해서 새로운 여성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 제도 안에서 성평등을 이루자 이런 거지만 결국 똑같은 자세를 갖고 있다고.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없습니다. 가정을 지겨워합니다. 자유롭게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상대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습니다. 여라 그래요? 여성의 적은 여자. 이게 이제 이 페미니즘의 특성이에요. 70년에 그 급전 페미니즘 설문이 나오잖아요. Not from the second year woman's liberation 이거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글로리아 스타이넴이라든가 뭐 시몬드 보발한테 조금 짜증이 나 있었던 여자아이들이 다 모여갖고요.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볼품없는 여자들이 모였더라고. 캐롤 해니쉬라고 하는 여자, personal is political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단결하자. 여자들 모두 개인적인 문제는 없다. 모두 집단적인 문제다. 이러면서 여자들의 어떤 집단성을 강조하면서 레즈비언 운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현재로서 대안적인 모든 행위는 나쁜 짓이다. 남자와 살든 말든, 자유연애를 하든 말든, 독신이든, 레즈비언이든, 아무렇게나 짝을 짓는 행동을 하든, 동물과 같이 살든,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행위라면 그 이상의 여성 해방은 없다 이랬습니다. 나쁜 짓 하겠다고 작정을 했다고요? 그렇게? 근데 그게 헬렌 걸리 브라운이 추진했던 게 나쁜 여자 신드롬이라거든. 이게 코스모폴리탄.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여대생들이 캠퍼스에서는 제2의 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성의 신비라든가 이런 책을 들고 다녔지만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잡고는 코스모폴리탄 들고 다녔어요. 그 헬렌 걸리 브라운의 섹스 앤 독식 여성, 응? 싱글 워먼, 싱글걸 그거 들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 두 개가 모순돼 버리는 거야. 대학생 때 배웠던 거와 직장 때 배운 게 달라. 두 개가 달라. 근데 완전히 충돌해 버려. 그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형이화학적으로 무조건 물질적인 데만 끌려 들어갔던 거죠. 저 보바르 어디 갔어? 미국에서 페미니스트 아닌데 페미니스트의 왕언니로 유명해지니까 보바르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드 재단도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이제 그런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 갖고 젠더 페미니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젠더 페미니즘이 또 지지했던 소아성에도 또 지지를 해야 했죠. 어린아이와 성관계를 13살로 잡자. 그래서 13살 이상 아이들과 성관계할 때는 그거는 소아성애가 아니다.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앙드레지드가 앞장을 섰죠. 그리고 시몬드 드 보바르, 사르트르가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서명을 했고요. 미셸 푸코, 자크들이 다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운동에 페미니즘이 관여를 했다고요. 거기에 또 보바르가 강력하게 뛰어들었고 지가 했던 짓이잖아요. 70년대 미국 페미니즘의 그 음란 마귀 바이러스가 프랑스에 상륙했다고. 그래갖고 이 프랑스가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면요. TF1이라든가 뭐 안테나2 이런 데서 부모가 성관계를 가질 때 침실 문을 열어두어야 하는지 그래야지 성교육이 되는지 매우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게 완전 미친 거죠. 정신 분열증에 걸렸다고. 이 포스트 모던한 문화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문화가요. 이게 젠더 페미니즘의 속내였다고. 성을 완전히 무질서화 시켜버려야 되겠다 이거죠. 이 페미니즘은 한 시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히피들이 더 가정을 소중히 여겼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히피들이 오히려 더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지만 실은 뭐 가정 문제는 또 달랐어 히피는. 근데 페미니스트는 아니야. 가정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게 자기들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다 그 말이야. 성관계를 통해서 The personal is political이라고 하는 소리는 성관계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성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그랬다고요? 이거는요 제2의 성은요 에세이라고 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소시오 사이코패톨로지예요. 응?
소시오패시라고 어떻게 한 여자가 자기의 성적인 일탈을 변명을 하는가 정수를 보여주고 있죠. 제2의 성.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에 끌려갔던 여자들 인간 말종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게 한국만 그래요? 난 그런 말 많이 들었어, 한국에서. 이게 한국만 그래요? 미국 엄청 심하고 스페인 엄청 심하고 영국에서 저런 쓰레기 인간이라고 그러고 다 욕을 먹어. 왜 그럴까? 보바르의 제2의 성을 읽으면 그 답이 나와요. 예. 저는 뭐 한글책을 읽은 적이 없고 프랑스는 7권 읽었고 영어는 뭐 이제 영어 미국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영어로 읽어봤는데 이 페미니즘은요. 이 시몬드 보바르는요. 여성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준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아라는 딱 개념이 나오잖아 벌써.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한테 어필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 사회 나가면 마음대로 멋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다 그냥 합리화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구체적인 사실들을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관찰을 하고 나서 거기 유형별로 나누고 거기서 공통점이라든가 차이점을 끄집어낸 다음에 제한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 근데 이 제2의 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성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라고 딱 찍어버리고 나머지 얘기들을 모두 변명을 해버려. 이 종교랑 똑같잖아요. 하느님 한번 믿으면 하느님 밑에서 했던 행동들은 모두 정당방위화 되잖아. 그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살락스레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또 얼마나 유행을 부렸겠어요. 우리도 보바르가 그랬듯이 두 가지식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다시 말하면 서평을 먼저 읽어보자고요. 예, 프랑스 책이 출간된 지 1년 지나서 아이다 프레드릭 괴르가 다음처럼 서평을 했어요. 이 최초의 서평이에요.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이 책을 그대로 읽고 서평한 겁니다. 괴르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 작가이자 철학자예요. 아이다 프레드릭 괴르는 독일 출신일걸요 아마. 이렇게 서평을 썼습니다. 이 책은 여자가 쓴 것 같지 않은데 뭐 남자가 쓴 것 같지도 않아. 어릴 적부터 중상층 가정에서 공주처럼 살면서 만사의 불만을 터뜨리고 게으른 꼬마 여자아이가 분별 없이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성 트랜스젠더로 몸을 바꾼 다음에 쓴 걸 같다. 거의 정확하죠. 뭐 자기가 거부했던 남성성을 갈구하면서 남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마저도 잃어버린 글이다. 여성 환경을 지독히도 싫어하고 복수하는 글이다. 진정 대단한 구절이 여기 하나 있더라. 13살부터 남자아이들은 싸우고 때리고 경쟁하는 걸 배운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그런 주먹 폭력을 사용하는 거 포기해버린다. 따라서 반육부진을 겪은 것이다.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영상에서 자주 웃는다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 안 웃을 수가 없네 이거는. 이 책의 문구 대다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첫 서평이 이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나요? 5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네? 네, 70년이 지나서 그 시모네 드보아르 전기 작가 케이트 커크패트릭이라고 있어요. 결론이 딱 이래요. 서평의 결론이. 일관성이 없고 모호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 제2의 성. 그리고 올해 6월 26일 저게 로우 앤 리버티라고 하는 거 법학 저널에 나온 건데요. 이게 무슨 유치한 어린이도 아니고 남성 독성, 강간, 젠더 전대성 2학년 여대생같이 비논리적이고 모순에 찬 일방적인 모욕적인 글이다. 엉터리다. 이 권력의 덩어리가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자들이 진정 지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면 이 모든 권력의 책임은 보바르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바르의 제2의 성을 읽는 여자들은 지적으로 열등한 여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면 보바르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그레이스 매추가 실은 딱 한말로 정리를 했어요. 제2의 성을. 뭐라 그랬냐면요. 영어로 infantile solipsism,
어린아이가 땡깡 피우는 글이다 그랬습니다. 어? 어린아이가 땡깡 피우는 글이다. 자, 나도 읽어봤으니까요. 뭐 3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적어놓은 종이가 있더라고요. 5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30년 전에. 제2해성은요. 생물의 자연적인 특징, 신체의 차이와 아이를 낳는 출산을 거부했습니다. 그걸 다 벗어나서 여성은 자연적인 종이 아니라 역사적 개념이라는 정신병이에요. 여자가 지나가잖아? 그럼 확 만지세요. 개념이라 그랬거든요. 자연적인 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 그랬다고. 눈으로 보아도 당장 알 수 있는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근육의 차이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감각에도 차이가 있어. 남자는 시각의 중심이고 여자는 청각 중심이야. 남자와 달리 남자는 고추 하나밖에 안 달려있지만 여자들은 출산과 육아를 위한 생식계를 모두 갖고 있어요. 자구, 유두, 모유, 호르몬 다 갖고 있다고. 이런 신체적으로 너무나 다른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 역할의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부장이라고 그 지랄들을 하지만 실은 가부장이라는 게 뭔데, 그 단어가 뭔데, 그 규정될 수 없는 단어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이제 정신병이 흘러가냐면 인간은 남녀한테 사회적 역할을 먼저 맡기고 나중에 남녀로 갈려졌다. 논리도 앞뒤가 안 통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 사람들. 여성의 자연적인 특성은 사회적 역할에 따른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성의 가슴과 성기도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갖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책의 특징은 무책임함입니다. 여성의 모든 삶에는 여성의 책임이 없어요. 오로지 남자한테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이 그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기질을 그대로 드러낸 거다 이 말이에요. 고대부터 중세, 근세까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자의 모든 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주로 남자가 져왔다고? 그걸 이른바 가부장 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무슨 실수를 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었고 남편이 욕을 먹었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 미국 남부 같은 경우는 1970년까지 그랬어요. 여자가 죄를 저지르잖아. 남편한테도 죄를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저기 남자들이 봤을 때는 여자를 그렇게 보호해줬다는 거고 여자들이 봤을 때는 그 억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억압 안 당하고 그럼 그거 네 책임 하나 해라. 그럼 또 그건 또 싫어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삶을 어떻게 남성 책임으로 줄 수 있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또 책임도 나눠 가지려고 그랬어. 여학생들한테. 자기처럼 살으라는 거야. 지가 해왔던 그 더러운 삶을 자기 그 여학생들한테 그렇게 살으라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학생이 그 과자 뺏어 먹을 때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 제2의 성이 보여주고 있는 그 특성은 뭐냐면 세 번째가 능력 부족이에요. 90% 노동계층의 여성들은요, 남편 일과 똑같이 집안의 안방 일을 구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노동계층 남녀들이 직장에서 일도 하고 아이도 가르쳐 길렀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예, 그게 정상이었다고. 오로지 유업 중산층 여성만이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가정생활이 좋아지니까 모성애와 독자적인 삶을 갈등적으로 바라보면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한다는 게 자기 바깥의 자유를 얻는 거와 서로 충돌한다고 믿었다고. 그래서 자기 삶 하나만 지키는데도 헉헉댄다고 믿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신체와 여성의 신체와 자아를 위협하는 압제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부르주아 중산계층의 여성의 욕망이라기보다 인간 말종의 욕망 아닌가요? 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시몬느 보바르가 텔레비에 나와서 그랬어. 나는 중산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자란 게 없었고 나는 그런 상태로 그냥 살기 위해서 아이도 안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기한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돈이 만들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아기를 안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알바 미루다리 했던 얘기 똑같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특징. 정치와 주먹의 논리를 폈다는 겁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성 가지고 정치했다는 소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남성과 똑같아지기를 원하고 남성이 되고 싶다고 자기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인터뷰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유튜브 틀어보면요. 인터뷰 많이 나오는데 참 솔직하게 얘기하긴 해요. 앞뒤 논리 다 틀리지만 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다, 한 번 저렇게 얘기했다. 1976년 그 보바르의 그 인터뷰 하나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성생활을 했다.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 성생활은 여성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나는 성생활을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성은 정치다. 다시 말해서 성생활 갖고 정치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잘 살아왔거든. 자기 그 몸팔 팔면서 뭐 출간도 하고 그랬잖아요. 성정치 잘하고 살았는데 왜 못했다 그래? 이게 바로 퍼스널리티 폴리티컬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집단으로 모이자 이런 뜻도 있지만 내 몸 내가 알아서 팔아먹겠다 이 뜻이죠. 그게 1969년 급진 페미니스트 슬로건이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바로 그거다 그 말이죠. 마지막 5가지로 착각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시몬 보바르는요. 남자를 홀로 마구마구 상상했습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페미니즘의 전제로 만들어서 홀로 상상한 게 실제인 줄 알고 전제로 만들어서 비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막상 자기 눈앞에 있는 남자가 자기를 배신할 줄 몰랐지. 항상 자기가 우리 남편 이러면서 300개나 되는 그 편지를 보냈던 미국 현지 남편 에리 그랜이 나중에 보바르한테 그랬죠. 창부에다가 포즈 같은 여자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할 줄 몰랐겠지. 그만큼 보바르는 남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보바르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무조건 들이대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지가 들이대놓고. 엠마 골드만이 그랬잖아요. 경험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을 품위 없게 행동한다고. 말만 많다 그랬잖아요. 어떤 남자가 생판 모르는 남자가 만진다고 좋아합니까? 화들짝 놀라고 미친 여자구나 그래버리지.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키스한다고 키스하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1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라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걸 좋아하는 놈들이 있겠지만 그건 어디에 사는지 모르죠. 그 특별한 정자기 때문에 그건 변태라고 해서 그 병자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여자 말이야. 이 시몬 드 보바르는 말. 남자들이 모두 그런 걸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존중감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자들한테는 여자 몸은 존중감이 없다고 판단한 거지. 사르트르가 죽을 때 무덤 옆에서 엘그렌이 줬던 반지 끼고 있었다고 이 할머니가 자기를 경멸했던 미국 현지 남편이 사준 반지 끼고 프랑스 남편 죽을 때 장례식에서 울어댔다 그 말이죠. 그 옆에는 부축도 안 하고 있는 두 번째 남편 클로드 란츠만 유대인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클로드 란츠만 영화 감독이죠. 홀로코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죠. 이놈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클로드 란츠만 참으로 인간 쓰레기인데 역시 인간 쓰레기만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죠. 자기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라면 말이죠. 누구나 인간이 되고 싶죠. 누구나 자기를 초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적이에요. 근데 형이상학을 거부하면서 여성이 되어간다고? 그래서 뭐가 될 건데? 짐승밖에 더 되나? 레즈비언밖에 더 되겠어? 너네들은 그렇다고 치더라고. 너네들은 그렇다고 치고 너희들한테 캠퍼스에서 교육받은 무수한 여자들은 뭐가 되니?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장점들, 기질적인 장점, 뭐 호르몬 분비상의 장점,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장점, 자기 외모에 있어서의 장점, 자기 신체적 어떤 특성에 있어서의 장점 모두 버려버리고 남성 중심으로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 응?
칸타라고 하는 통계조사 기관에서 미국과 영국 1000명의 남성과 여성을 조사를 했어. 그리고 서로 스트레스를 비교했습니다. 여자들은 2022년 결과예요. 남자보다 55% 더 걱정이 많고요. 51% 더 희로애락 충동을 더 많이 느낀다 하면은 그래갖고 우울증 약 먹는 여자들이 무지막지하게 많고 57% 이상 스트레스를 더 얻고 있고 남자보다 55%더 빨리 좌절해버린다. 번아웃 된 거야. 남자를 왜 쫓아오려고 그랬냐고. 그래서 그리고 여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창의성, 뭐 추진성, 뭐 직관력 이런 것들이 20% 수준으로 남자보다 더 떨어져 있다고 말이지. 거꾸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자들이 여자의 기질에 맞춰가지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못 참는 거죠. 여성들도 못 참는 거야. 자기네가 캠퍼스에서 배웠던 그 현실과 실제 부딪혔던 현실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이제 좌절하고 스트레스하고 더 이상 남성들이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또 욕하잖아. 그죠?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 그 말이죠. 지가 잘못 배운 것을 반성을 해야 되는데 여성은 잘 반성 안 합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니까 반성을 잘 안 하는 거거든. 그래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페미니즘은요 다 끝나버렸어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만들었던 그 캐롤 해니시가 얼마 전에 페미니즘 운동이라 해서 운동차 빼버리라 그랬습니다. 페미니즘은 이제 국가 정책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돈벌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이 아니다. 다져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했다고. 맞습니다. 이제 페모크라시가 됐어요. 미국이요.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페모크라시 국가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페미니즘이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 공공정책, 지방정책, 문화정책, 스포츠정책으로 곳곳에 자리를 잡아갖고 언론단체들도 끈끈하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갖고 페미니즘에 연관돼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자기네들의 돈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서로 단결해가지고 집단 이익을 다 관철하고 있다면 더 이상 페미니즘은요 정의로움이라든가 여성의 권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페미니즘하고는 이름을 걸고 돈을 버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이미 공공정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도 눈치 보고 있고 판사들도 눈치 보는 거예요. 예? 검판사가 바보는 아니라고. 이거 분명히 무고야. 근데 무고 때렸다가는 여기저기서 판사나 검사들한테 압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참 불쌍한 남자들한테 콩밥을 먹인다 이 말이에요. 판사 검사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지만은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 그뿐이죠. 야, 큰일 났네. 그죠? 근데요 시민들 스스로가요 페미니즘을 멀리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 보세요. 미국 동부 특히나 서부 말고 서부는 좀 더 아직까지도 바보처럼 그러고 있고 시민들 스스로가 페미니즘을 멀리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단체들도 문을 자꾸 닫게 되고 돈을 못 버니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쪽한테 자꾸 그 표를 던지려고 그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페미니즘은요 세계화와 함께 시작했고 세계화와 함께 끝날 것인데 세계화가 주춤하면 페미니즘도 주춤하고요. 세계화가 융성하면 페미니즘도 융성합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주춤한다는 것은 페미니즘이 주춤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페미니즘이 주춤했다 그러면 아 세계화도 주춤하는구나.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서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감사합니다.